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사실상 압승을 했습니다. 선거가 일찍 끝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선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트럼프가 지금까지는 돈키호테로 여겨졌는데 트럼프의 주장이 돈키호테가 아니라 하나의 미국의 새로운 정치 노선으로 이렇게 평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트럼프의 주장은 한마디로 메가, 아, Make America Great Again 약자를 써서 메가죠.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미국의 국익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의 정책 제일 첫 번째가 미국의 공장들이 망해가고 있는데 이 미국의 공장을 다시 회복하겠다. 공업이죠. 공업 산업을 회복하겠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엄청난 자동차 산업이 사실상 미국에서 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공업이 사실상 망해간 이유는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국제 분업 체계 때문입니다. 미국은 값싼 경공업과 공업 제품을 해외에서 그 수입하고 자신들은 고부가 가치죠. 지식, 지식 산업과 첨단 산업을 해외에 수출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미국은 고부가 산업,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저부가가치 산업 이런 것들을 분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와 같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미국이 가격 경쟁력이죠. 임금이 높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이러한 공장 산업을 양보하는 대신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가져가는 이러한 형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장 산업이 붕괴가 되면서 공장의 정규직 노동자죠. 백인 노동자, 이 백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면서 이들의 그 블루 칼라가 붕괴가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저부가 가치 고부가 가치의 분업이라는 미국의 국익에서 맞지만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국익 때문에 미국의 공장 산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부가 가치 산업, 서비스라든지 그죠? 반도체 원천 기술이라든지 헐리우드라든지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의한 이윤을 이 저부가가치 산업에 지원을 해서 보호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소득 재분배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의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과 혜택을 본 반면에 저부가 가치죠. 공업에 종사하는 특히 백인 블루 칼라들은 붕괴가 되면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분노를 하면서 공장을 미국에 다시 유치하자는 트럼프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환호하는 이러한 양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 이민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럼프가 임기 동안에 여러 국내외 비판에 무릅쓰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 어, 장벽을 샀습니다. 장벽. 근데 사실상 그 장벽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들이 우호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바이든 시대에도 이러한 불법 이민 차단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 수천만 명을 자기가 집권하면 추방하겠다. 이러한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이유는 중남미죠. 중남미가 미국의 준식민지죠. 미국을 위한 농장, 미국의 기호식품을 만드는 농장이죠. 이렇게 전락하면서 중남미의 경제가 붕괴되고 또 중남미는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까지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중남미에 친미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중남미를 미국이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중남미의 경제가 붕괴가 됐고 그로 인한 사회 불안이죠. 이로 인해서 많은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중동의 난민들이 제3국을 우회해서 들어오거나 심지어 중국인들이 이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이민하는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고 특히 중국의 불법 이민은 중국의 이러한 그 준마약이죠. 준마약, 그 마약의 제조 판타닐인가요? 이러한 마약의 원료죠. 이러한 중국인들이 이 불법 이민, 그죠? 불법 이민이나 국경을 넘어가면서 얘는 펜타닐을 불법적으로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트럼프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도 역시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주로 저임금 분야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농장주, 농업 노동자죠. 농업 노동자는 되게 힘든 반면 임금이 낮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이민자를 고용을 해서 농장주들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우리로 치면 뭐 아르바이트, 가게 상점의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뭐 헐리우드의 배우들이라면은 외국 불법 이민자를 가사 노동자로 받아들이죠. 우리의 경우도 일부 부위 중에서 중국 동포나 이런 노동자들을 가사 노동자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라 보겠습니다. 이러한 불법 이민자들이 저임금 산업 분야죠. 그 분야에 취업함으로써 이런 저임금에 관련된 사업자들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이런 저임금 일자리를 다투고 있는 백인 노동자나 그다음에 이민자 출신, 그다음에 흑인 출신 이러한 하층 노동자들은 바로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그 불법 노동자, 불법 이주자에 의한 범죄죠. 범죄, 치안 불안 이런 것들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혐오가 높아지면서 이것들을 트럼프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의 주장은 외국에 대한 국방비를 지원을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외국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고립주의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안에서 미국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자급을 할 수 있죠. 자족을 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문제에 구의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동부에서 서부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미국 스스로 자족할 만큼 이상의 상품을 생산하면서 특히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엄청난 상품을 생산하는데 미국 스스로 그거를 소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도 상품을 수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도 결국은 유럽이라는 상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전쟁에 관여를 했고 지금까지 이러한 미국의 상품 시장 보호를 위해서 해외에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에 미군을 주둔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죠. 현재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미국의 산업을 위하거나 미국인을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식품 가격이죠. 식품 가격도 올랐고 그래서 이러한 물가 인상도 결국은 외국에 대한 국방비 지원과 전쟁 개입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노선, 메가 노선이죠. 공장 회복,
불법 이민자 차단, 외국에 대한 국방비 지원 중단, 이러한 것들의 그 부작용도 심각한데요. 그 부작용을 보면 공장을 회복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이 이미 고부가치 산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고부가치 산업이 아닌 공장 산업까지 미국이 차지한다면 미국은 결국은 모든 산업을 독점하게 되겠죠. 결국은 다른 나라, 재개발 국가나 일본과 독일과 같이 수출 지향적인 국가와 무역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장 산업을 미국 정부가 지원해서 유치를 하더라도 미국은 소득이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4만 달러죠. 일본의 두 배. 그렇습니다. 프랑스나 한국의 두 배가 넘는 이러한 상태인데 임금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공장 산업 노동의 경우에는 임금이 높아서 자동차를 만들어도 가격 경쟁력이 낮게 되죠. 그렇다면 자국 상품에 대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해외 상품이죠. 뭐 한국차라든지 독일차에 대한 관세를 높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가격이 인상되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값싼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러한 해외의 소비재죠. 이러한 소비재, 공장에서 만드는 이러한 상품을 값싸게 소비했는데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의 산업에 관세를 매기게 되고 과거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을 구입하게 되면서 미국의 소비자죠.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는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품을 수출하던 일본이나 독일이나 한국 같은 이러한 동맹국은 자국의 경제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소위 미국의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동맹국끼리 무역 전쟁을 하게 되는 결국은 해외 시장 확보를 위한 경제 전쟁으로 나가게 되고 이러한 경제 전쟁은 정치적, 군사적 불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법 이민을 차단을 하게 되면 미국 시민권자들은 일자리가 확대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임금 산업 중심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은 저임금 산업 중심으로 임금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저임금 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겠죠. 주로 농업이죠. 농업 상품, 식품이죠. 이러한 가격들이 인상하게 되고 이러한 가격 인상으로 인해 서 산업 경쟁력이 취약하게 되는 산업 경쟁력이 약화가 됩니다. 미국이 이러한 불법 이민을 차단하려고 하겠지만 미국이 예를 들어서 공장을 회복해서 모부가 가치 산업과 공장 산업까지도 독점한다면 미국만 잘 사는 나라가 된다면 그렇지 못한 가난한 나라에서 이러한 미국으로부터의 이주, 그죠? 불법 이민이 폭주하게 되고 결국은 국경에서 이러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비용과 혼란, 분쟁, 국경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국경에서 미국 군대를 동원해서 국경 전쟁을 수행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에 대한 국방비를 축소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군사적 영향력이 축소가 된다면 정치적 영향력과 결과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이죠. 미국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미국의 해외 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축소돼서 미국의 시장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국제적인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 분쟁이 확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이죠. 미국의 해외 시장 축소, 그 다음에 미국의 산업 독점이죠. 이러한 고로 인해서 탈미화, 미국의 경제에 의존하지 않는 탈미화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해외 문제죠.
조선이죠. 북한의 핵 개발이라 이란의 핵 개발을 이런 데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핵이 확산돼서 미국의 핵 독점이죠. 미국의 핵무기 독점이 약화가 되면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약화는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영향력의 약화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매가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된다면 일단은 세 가지죠. 공장 유치, 미국 노동자를 위한 거죠. 불법 이민 차단도 역시 미국 노동자. 외국에 대한 방위 지원은 예산을 미국을 위해서 쓰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매가의 공통점, 핵심은 바로 국내외 경제정책이라는 겁니다. 국내에 돈을 지금까지 나가는 국내의 문제에서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경제, 그죠? 미국의 노동자, 미국의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거죠. 결국은 민생 정책이 된다는 겁니다. 공장 회복은 그죠? 미국 노동자죠. 불법 이민 차단도 미국 노동자, 외국에 대한 방위비 지원 중단은 미국의 시민. 이런 민생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은 호평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득권층이죠. 국제 분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이민, 그리고 외국에 대한 국방비 지원에 찬성하는 이러한 미국의 기득권층. 미국이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하려면 세계에서 미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미국 기득권층의 입장인데 이러한 입장들이 트럼프의 이러한 매가 노선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트럼프의 정책을 따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바이든에서도 미중 분업에 대해서 일부 균열을 내면서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해놓은 그 국경의 장벽이라든지 이런 불법 이민 차단 정책을 일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에 대한 방위 지원 중단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바이든 정부 때 졸속적으로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동 정쟁에서는 이제 이란을 지지하고 이슬람 세력을 경쟁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트럼프의 노선이죠. 트럼프의 노선, 음, 외국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국내 문제만 충실하자. 외국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사실상 포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미국의 일극 패권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는 이러한 미국의 일극 패권이 서서히 약화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뺀다는 거죠. 미국의 국내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기득권 측은 트럼프의 이러한 노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트럼프의 주장이 민생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득권층도 과거의 정책이죠. 미국의 세계 경찰의 임무라든지 미중 분업이라든지 그리고 불법 이민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서히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주장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동격도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고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트럼프의 노선을 일정 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견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최우선은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적, 물적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과 미국의 국내 여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러시아의 그 동유럽에 대한 서진을 막아야 된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중단하는 이러한 정책이 미국 의회를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의 정치계의 지원을 받으려면 트럼프는 러시아 견제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현재 언론에서 언급되는 트럼프의 입장, 주로 그 벤스 부통령 당선자와 참모들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당장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를 양보하겠다. 아마도 러시아가 크림반도죠. 크림반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마 크림반도를 포함한 일부를 영토를 우크라이나에게 양보하겠다. 그다음에 중립지대 설정과 그 중립지대를 관리할 수 있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나토 가입을 바로는 못하지만 20년 유예를 해서 20년 동안은 나토 가입을 유예한다. 이런 조항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평화유지군에 관해서는 트럼프는 미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투하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요. 유럽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나토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미국이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고 러시아가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나토 형식이 아닌 유럽의 개별 국가들이 이 군대를 파견하는 것, 뭐 유럽군이라는 말이 좀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럽의 국가들이 이 개별 군대를 파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종전의 협상안을 보려면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의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켜서 친미 국가로 만들려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친서방적인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 주민들이죠. 이들은 나토에 가입하면 서유럽과 미국이 유럽연합에도 가입을 허용해서 우크라이나도 서유럽처럼 잘 살 수 있다. 이런 희망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미국과 서방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계 주민이죠. 러시아계 주민을 동부에서 학살함으로써 러시아의 침공을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의 소망이 유럽연합 가입인데 이런 유럽연합 가입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물론 서방으로부터 유럽연합 가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죠. 트럼프가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도 유럽연합 가입에 관련된 언급은 없습니다. 현재 서유럽 국가들은 터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나토에 수십 년 동안 가입하고 있다더라도 그 대가로 유럽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이제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절차 과정을 복잡한 절차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터키의 사례 보더라도 유럽연합에 가입이 안 되고 더군다나 유럽연합은 나토와 마찬가지로 만장일치인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같은 저소득 국가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 서유럽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노동자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헝가리나 같은 일부 친러 국가들이 반대표를 한 표라도 행사하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도 우크라이나의 서방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에 사실상 내심 반대하고 있지만 유럽연합 가입은 러시아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라서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종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요구할 명분이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역시 서유럽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은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건을 무리하게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서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도 가입할 수 있다고 원칙적으로 선언은 하고 있지만 터키의 사례를 보더라도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그 절차를 우크라이나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라는 것은 러시아 국경 근처에 중거리 핵미사일이죠. 포함한 미군과 나토의 군대를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절대로 이거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쿠바 사태 이후에 이탈리아에서는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을 겨냥하는 중거리 핵미사일, 쿠바에서는 미국을 겨냥하는 중거리 핵미사일이죠. 이걸 세계 핵전쟁 직전까지 가면서 서로 이런 중거리 핵미사일을 철수하기로 하고 더 나아가서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 배치하는 것을 안 하기로 서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즉 자신들의 국경 가까이에 상대방의 군대, 특히 핵전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이미 수십 년 동안 약속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미국 근처에 자국의 군대를 배치하지 않고 있죠. 물론 이제 쿠바의 러시아가 쿠바의 아바나 항구에 핵잠수함이죠. 핵잠수함을 입항을 한 적이 있죠. 어쨌든 군대를 배치하는 조건에서 러시아 국경 근처에 미군이나 나토의 군대 배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나토가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같은 러시아 근처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쿠바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할 텐데 이럴 경우에는 쿠바 사태와 같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면전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군과 나토의 우크라이나 배치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20년 동안 유예한다는 조건을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관한 문헌 자체죠. 언급 자체를 수용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군이나 나토가 아닌 유럽의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우크라이나 중립지대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한다는 것이 지금 언론에 나온 트럼프의 아닌데 이것 역시 러시아가 수용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의 서유럽의 군대가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때 이 서유럽의 군대는 결국 나토 소속의 군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서유럽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할 경우에는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서유럽 군대와 협력을 하면서 나토 가입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런 거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상임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군을 파견하는 것도 러시아가 반대하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넷째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죠. 특히 크림반도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원래 자기 영토였는데 우크라이나에게 친선의 의미로 할당한 거기 때문에 이 크림반도에 있는 친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명분이 있죠. 그래서 크림반도는 절대로 우크라이나에게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갈 텐데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동부에 여러 자치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러시아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러시아는 자기가 점령한 지역을 우크라이나에 돌려주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빼앗긴 영토를 러시아에게 양보하는 것도 역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가 러시아에게 영토를 양보하는 순간 전쟁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고 젤렌스키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뿐만 아니라 이 종전 이후에 정치적인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영토 부분도 양측이 합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조건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예측인데요. 먼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서유럽이죠. 서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선언하고 실제로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중재안이죠. 언론에 나온 그런 중재안들을 제시하면서 휴전과 협상을 제안할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영토 문제죠. 가장 중요하게 영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평화유지군 문제라든지 나토 가입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합의를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자신이 이 점령한 지역의 크림반도 등의 러시아계 주민의 보호죠. 이런 것을 이유로 또 이미 자치공화국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편입된 자치공화국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반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영토 문제는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러시아는 중립지대에도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제3국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것, 그죠? 자기 국경 바로 옆에 평화유지군이 나오는 것, 이거를 허용할 리 없습니다. 나토 가입도 반대하고 결국은 젤렌스키도 영토 한량에 반대하기 때문에 양측의 협상은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미국은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젤렌스키를 배제하고 러시아와 1대1로 비밀 협상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인 협상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 협상 결과 러시아가 현재 점령지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러시아가 현재 점령 유지하는 조건에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으면 러시아 역시 발표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일방적인 휴전안을 러시아가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에서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포하고 중국과 베트남의 전쟁에서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포했는데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자신의 점령지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일방적으로 휴전을 발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젤렌스키는 자신을 배제한 미국과 러시아의 이런 암묵적인 합의에 반발하면서 러시아를 공격하겠지만 이미 미국의 지원이 끊겼고 서유럽도 역시 지원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사실상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하면서 러시아에게 이렇다 할 타격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로 가게 될 겁니다.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집 피우고 있는 젤렌스키를 교체죠.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우크라이나는 올해 4월에 원래 대선을 실시하려 되는데 젤렌스키가 계엄령으로 대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선을 실시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야당이죠. 우크라이나의 야당들과 접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대선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여론을 조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를 견제하기 위해서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나 티메선코 전 수상 등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그중에서 러시아와 협상에 동의하는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젤렌스키는 여전히 미국과 서방의 제안을 거부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이어가겠지만 결국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패전을 거듭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이상 서방과 언론이 젤렌스키와 그 측근들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서방의 전쟁 물자를 빼돌린 거 관련된 부패, 이런 부패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젤렌스키의 재산은 수조 대가 넘는답니다. 서방의 지원을 상당 부분 빼돌린 거죠. 이런 부패를 현재 서방과 언론이 감추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공론화되면서 젤렌스키가 중도 하차하거나 혹은 대선을 완주하더라도 젤렌스키는 낙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새로 당선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안을 명시적으로 수용하거나 혹은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더 이상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실질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집권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할 것인지, 중동의 가자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트럼프는 말로만 이스라엘을 주둔하고 실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휴전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는 현재 75세의 고령입니다. 17년에 걸친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집권한 것이 아니라요. 2000년대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 세 차례에 걸쳐 집권했습니다. 또한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민심을 잃은 지 오래됩니다.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팔레스타인을 전부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 극우 정당과 연립 정권을 통해서 권력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네타냐후가 재집권한 2022년 이후 이 사법부를 탄압하는 법률안을 강행해서 이스라엘에서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한마디로 네타냐후는 파쇼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러한 제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정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가자 전쟁이 일어나자 이 가자 전쟁을 확대하면서 지지율을 일부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지속됨에도 인질 구출 작전이 실패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군인이 자국의 인질을 사살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서 다시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쟁이 끝나면 조기 총선을 통해서 네타냐후가 퇴진해야 된다는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경우에는 나타냐후는 실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전쟁을 의도적으로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유대인에게 우호적인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재임 당시에 미국 대사관을 에루살렘으로 이전했습니다. 이거는 에루살렘을 팔레스타인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전부 양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런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왔고요. 또한 트럼프 정권 시대에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고립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바이든 시대에서 계속 와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개선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그 고립에서 벗어나서 이란을 포위하는 전선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시아파의 대표 주자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대표 주자입니다. 시아파 국가는 이란과 이라크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니파 국가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시아파 이란을 포위하는 전선을 사실상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이겠죠. 이런 전선을 펼쳐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가자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것이 또 이란과 레바논으로 확전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인접 국가인 이슬람의 다수파 수니파 국가들이죠. 특히 대표적인 게 이집트가 팔레스타인과 인접하고 있어서 매우 이해관계가 많은데요. 이런 수니파 국가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 이번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이스라엘을 더 지지해왔습니다. 우파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든 정부에 있어서도 공화당은 역시 이스라엘을 지원했습니다. 예산 권한을 가진 하원을 현재 공화당이 장악했는데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원에는 반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쟁 지원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예산과 이스라엘 전쟁을 지원하는 예산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예산이죠. 이 부분을 삭감하려고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이런 전력을 근거로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집권하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이스라엘은 이를 믿고 중동 정전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은 중동 전쟁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압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망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는 이스라엘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감축하면서 전쟁 중단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첫째,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외교 노선은 해외 분쟁에 미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립주의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친이스라엘 노선을 압도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원하려면은 해외 분쟁, 중동 전쟁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스라엘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을 감축할 거라는 겁니다. 즉, 트럼프는 집권 직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현재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최소한 이스라엘에게 타격이 되는 수준으로 감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말로만 두둔하고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을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휴전을 압박할 것이란 겁니다. 둘째, 트럼프의 기본 입장은 이스라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현재 전쟁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에게 테러 조직이죠.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테러 조직에게 타격을 주는 목표를 달성했다. 테러 조직의 여러 지도자들이죠. 수장을 포함해서 이러한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이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는 전격적으로 철수하고 그 대신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자 지역 일부에 대해서는 통제권을 행사하라. 그죠? 어, 예를 들어서 그 헤즈블라가 만들어 놓은 지하 통로죠. 지하 기지. 예, 이런 기지에 대한 통제권, 예, 그죠? 국경, 그죠? 국경지대에 대한 통제권 이런 형식으로 협상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피해도 심각해져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휴전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등 친이란 무장 조직, 나아가 이란이 향후 수차례 공습을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요격 지원이 없다면 여기서 요격 지원은 미국이 이스라엘 위해서 실제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격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죠. 군사 정보, 인공수용을 통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스라엘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현재 이미 이스라엘은 요격 미사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란이나 헤즈볼라의 미사일이 날라오면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요격을 하고 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은 요격을 포기하는 이런 상황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이 이 바닥이 났고 심지어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줄 요격 미사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심각한 타격을 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드론 때문입니다. 요격 미사일은 미사일을 요격할 뿐만 아니라 드론도 요격하는데 드론은 상대적으로 값이 쌌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드론을 발사하면 그걸 비싼 미사일로 요격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소모전이죠. 이러한 소모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 전쟁 전부터 인기가 없는 네타냐후는 여론의 악화로 조기 퇴진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네타냐후에게 전쟁 중단을 하는 이러한 시위가 이스라엘 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네타냐후도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체면을 세우는 조건에서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넷째, 실제로 트럼프는 이스라엘 지원보다 전쟁 중단이 더 우선적임을 공언해 왔습니다. 트럼프가 전쟁 중단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는 전쟁 중단이 일단 대선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선 공약 때문에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던 아랍계 유권자들이 상당수가 트럼프를 이번에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을 지지한 일부 아랍계 유권자들의 이러한 신뢰죠. 이러한 신뢰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은 바이든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가자 전쟁까지 중단시켜서 평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가장 큰 특징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임 정부죠. 바이든 정부. 바이든 정부와 반대되는 바이든 정부가 해왔던 것을 모두 뒤집는 이렇게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죠. 인기몰이 정책인데 그렇다면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죠. 그래서 이러한 전폭 지원을 중단하고 자기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까지도 중단할 수 있다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트럼프는 미국을 방문한 나타냐후 총리에게 내가 취임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라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죠. 트르키예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난 7일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에르도안과 통화를 했는데 에르도안이 그 자리에서 그 통화 자리에서 휴전을 제안했고 트럼프도 역시 이 자기가 그 가짜 전쟁을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르도안은 현재 주장하기를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하면 그것이 휴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기 중단이 바로 트럼프가 바로 시행해야 될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2019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바가 있고 에르도안과 트럼프는 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이든 시대에 와서 에르도안이 독재를 했다. 야당을 탄압한다. 민주화운동을 탄압한다. 이러한 이유로 바이든과 사이가 안 좋아진 상태인데 트럼프는 바이든과 다르게 에르도안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에르도안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리고 베트남이죠.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그 합의에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면 합의를 해야지 또 합의하지 않고 만나는 거는 두 사람 다 모두에게 부담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조선의 핵무장, 대만을 둘러싼 중미 이 군사 대결 순으로 현안을 해결할 것입니다. 제일 급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다음에 중동 전쟁입니다. 그 세 번째가 아마 조선의 핵무장에 관한 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들 문제에 대해서 완전 해결이 아니라 잠정적으로만 해결하더라도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휴전이죠. 휴전만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노벨 평화상을 탈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 모두 장악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하원을 공화당에 장악하고 상원은 민주당에 장악했는데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하원 모두 다 공화당이 장악할 것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사실상 못할 게 없은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유럽과 중동 동북아에서 평화를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는다면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다 이뤄준 거죠. 마지막 축배를 들고자 할 것입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결정권자와 전문가들이죠. 이들은 이제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할 리가 없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이 아니라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핵 포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 조선에게 핵 포기를 하려면 북미 국교 정상화, 그다음에 조선에 대한 경제 지원, 주한미군 철수, 종전과 같은 평화 구축이죠. 그다음에 군사주권 반환입니다. 남북토론과 같은 코리아 반도의 내정 불가성 등 이러한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요. 현재 조선은 미국 본토에 수백만 명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고도하고 있습니다. 탐지와 요격에 시간이 별로 없는 고체 연료를 장착했을 뿐만 아니라 다탄두, 여러 개의 탄두가 각각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죠? 머브라고 그러죠. 다탄두 각계 전투 이런 것들도 개발한 상태입니다. 아, 극초음속 미사일도 지금 배치한 상태고요. 이에 이제 미국은 본토 방어를 위해 조선과 핵전쟁을 회피할 수 있는 이러한 협상을 해야 되는 공지에 몰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은 본토가 조선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있다는 환상을 자국민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은 음, 조선이 한 번도 정상 각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또 대기권 재진입이죠. 대기권 재진입을 증명한 바 없고 또 한두를 격발 실험을 한 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조선이 실제로 이러한 정상 각도 발사, 대륙간 재진입, 탄두 격발 이런 실험을 하기 전에 조선과 협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대기권 내에서 소규모의 핵실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선과 미국의 입장을 보면 먼저 미국이 당면한 협상 목표는 조선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전에 조선이 그런 능력을 아직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여론을 주장하는 거죠. 호도하면서 조선이 핵무력을 더 이상 고도하지 않고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 이를테면 미국과 조선이 돌발적인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한 라인이죠. 그다음에 핵무기를 중동이나 기타 지역에 그 기술까지 포함해서 확산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가도 점차 핵무기를 감축해서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반면 조선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는 목표를 보면요. 국교 정상화, 주한미군 철수, 조선반도의 통일과 같은 전략적 목표의 보상이 없이는 조선이 핵무기를 폐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핵 폐기를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하기 전에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무장 국가로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미국이 전략적 양보를 제시하지 않는 한 핵무기의 다종화, 고도화, 대량화를 최대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다종화는 이제 전략 폭격기죠. 전략 폭격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까지. 고도화는 이제 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 부분만 없을 뿐이죠. 대량화는 현재 전략 핵무기죠. 전략 핵탄두 어, 10여 발 내외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술 핵탄두, 이렇게 총 최대 100여 발을 국제사회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를 10년 이내에 250발 내지 300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가 있습니다. 미국을 이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선이 본토 타격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100%다 보여주면 협상 카드를 다 쓰기 때문에 99%만 보여주고 최종 능력은 협상 카드로 미국에게 유보한 그런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양보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에서 핵 폐기는 의제로 삼지 않고 핵 통제와 핵 군축만을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북미의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은 일단 조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동결하고 현재 수준에서 핵무기의 다종화, 고도화, 대량화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발적인 충돌과 핵 확산을 예방하는 고위급 회담을 정례하고 쌍방 간에 제한적인 사찰단을 교환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남북 교류와 조선에 대한 해외 투자를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단계별이죠. 스몰 딜이 가능하겠습니다. 조선의 핵무장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이나 국무부 모든 이러한 고위 공무원들도 이러한 스몰 딜이 불가피하다고 홍경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조선의 핵무기 폐기라는 궁극적 목표를 여전히 견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몰 D를 단계적 접근, 단계적 조치, 단계적 협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미국과 조선 사이의 이견은 미국이 전략적 양보를 하지 않지만 조선이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상징적인 선언죠. 이것을 미국이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조선의 핵 보유를 막을 수 없고 또 본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 이 관점에서 볼 때,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핵무장을 막으려면 조선이 장기적으로 핵 무기를 폐기한다. 이런 약속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국과 일본에게 조선이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했으니 너희도 핵무기 개발을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안전핀이 필요한 겁니다. 반면은 조선은 핵무장을 노동당과 국가의 기본 전략이죠. 헌법에까지 핵무장 국가로 선포했기 때문에 미국이 전략적 양보를 안 했으므로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대내적인 정당성을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러한 조미가 서로 핵 동결과 제재 해제라는 스몰 딜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이, 그 이상의 대외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의 핵무기 폐기로 해석될 수 있고 조선 입장에서는 핵무장의 도덕적 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군축 수준의 추상적 문구를 협상 의제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글로벌 차원이나 동북아 차원에서 핵 확산에 반대하고 이 핵 확산에 반대한다는 거는 북의 핵무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조선과 미국이 노력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와 프로세스, 제도를 이후에 마련한다. 이런 정도의 추상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즉 미국은 이러한 문안을 조선의 핵 폐기라고 선전할 수 있고 조선은 이러한 문안을 반대로 핵 무력을 사실상 인정받고 세계적인 차원의 핵 군축으로 선전할 수 있는 이러한 추상적 합의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조미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 없습니다. 그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를 바로 정면으로 이 적대화하기보다는 조선을 적대화한다면서 동북아에 미군의 전력을 주둔할 수 있는 것. 결국은 조미 관계는 본질적으로 대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미국과 중국은 대전환이었죠. 국교를 정상화하고 그 위에 글로벌 차원에서 분업이죠. 세계 분업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파트너십으로 2000년대까지 잘 지냈는데 그와 같은 일은 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항상 중국과 소련을 분리시키려 했는데 중소 분쟁 때 미국이 소련이 중국에 대해서 핵전쟁을 하려는 걸 막았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미국에 대해서 그걸 고마워했겠죠. 이런 여파로 미국과 중국이 전격적으로 국교를 수립하고 파트너 관계로 간 겁니다. 즉 미국의 소련 고립 정책의 결과라는 거죠. 또 한편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서로 전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중국과 적대 관계인데, 그래서 중국을 고립하기 위해서 미국이 과거에 적대 관계했던 베트남과 전격적으로 관계 개선을 한 겁니다. 조선은 현재 조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인데, 조선이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가 돼서, 그래서 미국과 친해지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겠죠. 즉, 베트남과 같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이상, 북이 러시아와 중국 편에 있는 이상, 미국은 조선과 관계를 일부죠. 일부에서만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조선과 미국은 본질적인 타격이 없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구두 합의로만 하더라도 미국은 본토에 대한 공격이죠. 이거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고 조선 역시 이 미국과의 관계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려를 일부 완화하고 경제 제재와 경제 발전에 도움된다는 거죠. 트럼프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두 자신의 지도력을 대회에 과시할 수 있고 트럼프의 경우는 이제 노벨 평화상 이거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다만 미국과 한국,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핵 폐기로 해결될 수 있는 상징적인 문안, 반대로 조선의 입장에서는 핵 군축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문안, 서로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모호한이죠, 모호한.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할 수 있는 미국은 핵폐기라고, 조선은 핵 군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추상적인 하부 동구를 조율을 해야지만 정상회담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인 합의 문구가 실무적으로 적용될 때까지 실제 정상회담까지는 실무급 회담에서 여러 차례 진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